쌍둥이들은 결국 늑대들에게 발견이 돼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 유명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네아와스와 그 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의 건국 신화는 시작이 됩니다. 뭐 상당히 뻔한 건국 신화 느낌이 있죠. 안녕하세요.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방대한 나라고 정말 할 말이 많은 나라,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천년의 제국, 팍스 로마나, 지중해를 내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했던 제국, 이런 다양한 별명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일단은 로마는 정말 작은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건국이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로마를 흔히들 우리가 제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계속 반복돼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은 나중에 형성된 정치 체계이고, 로마는 크게 세 번의 정치 체계의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로마 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왕정으로 로마는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유명하게 현대 사회의 어떤 정치 체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로마 공화정이 바로 두 번째 로마의 정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로마 제정이죠. 사실 제국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 당시에 패권 국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로마 제정처럼 황제의 나라 이런 정치 체계도 제국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저런 면에서 마지막 로마는 제정이라는 정치 체계로 안착이 됐고, 그 이후로 큰 역사의 흐름을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왕정이라 하는 것은, 사실 왕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아시아 국가의 체계를 생각했을 때 약간 세습제 왕정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씨 왕조였고, 고려 같은 경우는 왕씨 왕조였죠. 이런 식으로 보통 아시아 같은 경우는 왕정이라 했을 때 왕이 그의 아들이나 혈육에게 그 왕위를 세습하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제 로마 왕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반적인 아시아의 왕조와 같은 세습 형태는 아니었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국가는 보통 건국 신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도 건국 신화가 많이 있었고, 뭐 신라의 어떤 박혁 거세라든지, 뭐 고구려의 주몽이라든지 많은 건국 신화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고대 국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나라를 신성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건국 신화 같은 것들이 전해져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역시 그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자, 조금 옛날 영화이긴 한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나요? 자, 로마 건국의 신화는 그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그 배경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결국 트로이는 그리스 문명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를 맞이하게 되죠. 그 트로이를 탈주한 트로이의 후예가 바로 아이네아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의 어떤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겠죠. 지중해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거나 뭐 피신을 하거나 이런 신세였는데, 결국 그 아이네아스와 그 일족들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의 건국 신화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후에 이들은 이 로마 근처의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탈리아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도시를 건설했겠죠. 그래서 이 건설하게 된 도시 이름이 바로 알바론가입니다. 이 알바론가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민족이 바로 그 유명한 라틴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알바론가라는 도시는 계속 번창을 하게 되고 왕조를 잇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이 이제 세습되면서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미토르라는 왕이 나타났고, 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누미토르 왕의 동생인 아물리우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물리우스라는 동생은 건국 신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음험하고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형인 누미토르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 누미토르를 쫓아내고 본인이 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상당히 뻔한 건국 신화 느낌이 있죠. 어쨌든 아물리우스라는 동생이 왕이 됐을 때 이 누미토르의 하나뿐인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사실 굉장히 불안했을 거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혈육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만약에 자식을 낳아서 왕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아물리우스 입장에서는 대의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누미토르 왕의 하나뿐인 딸을 결혼을 하지 못하게 무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누미토르 왕의 무녀이자 딸인 그 이름은 바로 레이 실비아입니다. 하지만 역시 신화답게 이 레이 실비아는 무녀로서 결혼을 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전쟁의 신 마르스가 지나가다가 레이 실비아를 보게 되었는데 한눈에 반하게 되면서 결국 그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내용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레이 실비아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가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아들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것이죠. 자, 왕의 동생인 아물리우스가 레이 실비아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죽이려고 들었겠죠. 그래서 레이 실비아는 자신들의 쌍둥이
쌍둥이를 몰래 살리기 위해서 냇가의 그 쌍둥이들을 바구니에 실어서 버렸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버렸다기보다는 떠내려 보낸 거겠죠. 할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냇가에 떠내려간 쌍둥이들은 결국 늑대들에게 발견이 돼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 유명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늑대 아이, 늑대 소년 뭐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된 이 쌍둥이들은 추후에 양치기들에 의해서 또 발견되어서 길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의 젖을 먹고 또 양치기들이 길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활기차면서 수렵 채집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장하게 성장하게 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나중에 결국은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결국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이런 처지로 몰고 가게 된 동생 왕인 아물리우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알바론가로 힘을 모아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신들의 숙부이자 원수인 그 아물리우스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고 아물리우스를 처단해서 죽이는 데 성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들은 다시 원래 왕이었던 누미토르, 외조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누미토르를 다시 왕위로 세우고 나서 본인들은 이 알바론가를 떠나서 그 근처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라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실제로 로마가 건국된 시기는 기원전 75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는 기원전 1100년경이기 때문에 무려 40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알바론가가 뭐 건설되고 아이네아스가 뭐 이런 것들은 저런 전전해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400년이라는 공백은 너무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사실 자신들이 트로이 전쟁의 후예라는 것을 자처하기 위해서 어떤 로마 건국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런 설이 사실은 많이 있겠고, 실제로 건국 신화 는 사실과 다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로물루스의 어떤 인구 구조나 비율을 봤을 때도 사실은 알바론가의 원류나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중에 신성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로마 건국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로마의 왕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잠시 로마 그 건국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는 로마인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고 아주 강성했던 두 민족이 실제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건국 당시니까 기원전 8세기겠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아주 선진적이고 강성했던 두 민족은 바로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입니다. 자, 이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의 특징과 이탈리아 반도에 그들이 왜 존재했고, 세계의 수도가 되는 로마라는 도시를 그 근처에 건국하지 않고 로마인들이 그 로마를 건국하도록 그대로 그냥 내비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을 에트루리아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자, 이 에트루리아인은 그런 기원전 8세기에 굉장히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던 선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기 문명을 일찍 깨우쳤고,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지 통상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선호했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등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족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좀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트루리아인들이 건설했던 그런 도시들의 특징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약간 상대적으로 높은 언덕에 견고한 성체를 짓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실 높은 언덕에 견고한 성체를 짓게 되면 굉장히 방어에는 유리하겠죠. 하지만 높은 언덕에 성체를 짓는다는 것은 약간 고립되기 또 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인은 약간 폐쇄적인 부분과 좀 고립되는 것을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립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했던 그런 민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에트루리안이 세웠던 대표적인 도시로는 피렌체와 피사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은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인입니다. 자, 그리스인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해양 민족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아주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통상과 상공업에 아주 능하고 무역업에도 능했겠죠. 그래서 그런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까지 퍼졌던 그런 민족인데, 결국은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을 하게 됐던 그리스인들은 역시나 항해 민족답게 항구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남부 이탈리아에 건설했던 유명한 도시로는 나폴리, 지금의 나폴리죠. 네아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 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된 어원이 나폴리로 발전하게 되는 그 나폴리와,
그 다음에 장화 뒷굽에 해당하는 타란토, 지금도 이탈리아의 군함과 해군의 주축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타란토도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밑에 있는 큰 섬, 아주 중요한 섬이 있죠. 바로 시칠리아입니다. 그 시칠리아, 대부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 시칠리아가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굴을 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칠리아의 어떤 메시나라던가 또 시라쿠사, 그 다음에 아그리젠토, 지금도 사실 시칠리아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그런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들 역시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해양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탈리아 반도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테베레 강의 하류에 위치해서 강에도 가깝고 또 바다, 이탈리아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까운 로마라는 정말 세계의 수도,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적 요충지이자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대도시인 로마는 왜 당시에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자, 그 부분은 로마의 어떤 지역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로마는 정말 계속 나오게 되겠지만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요. 7개의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7개의 낮은 언덕, 앞으로 기억을 꼭 해두세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 7개의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이 7개의 낮은 언덕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 사이에 지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대들이 습지였어요. 그래서 7개의 언덕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습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언덕끼리의 왕래가 사실 좀 불편했던 부분도 있었고, 게다가 일단 언덕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언덕과 방어를 중요시했던 에트루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낮은 7개의 언덕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다가 질척질척한 습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스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다로 열려있는 항구 도시를 선호하게 되는데, 로마는 또 항구 도시가 아니라 오스티아라는 항구 근처에 있는 약간 내륙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인 입장에서도 완전한 항구 도시가 아닌 로마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에 굉장히 아직은 미약했고 기술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에 비해서는 조금 후진적이었던 그런 로마인들, 라틴족, 이 정말 세계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던 로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강성했던 기원전 8세기의 선진 민족들 틈 바구니 속에서 이 작고 미약했던 로마라는 나라는 결국 그 끝은 이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에 비해서 훨씬 더 창대하게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는 천년의 제국 로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왕정은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 총 244년간이라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고, 총 해서 7명의 왕이 로마 왕정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왕이 7명이 있었기 때문에 각 순서별로 왕들을 살펴보면서 로마 왕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로마의 건국자, 로마의 1대 왕은 누굴까요? 바로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란 이름 자체가 바로 로마죠. 그래서 로물루스가 세운 나라다 해서 바로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대왕 로물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바론가에서 그런 숙부를 무찌르고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던 로물루스는 쌍둥이였던 레무스와 함께 다시 알바론가 근처의 땅인 로마에 정착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로물루스는 로마에 어떤 7개의 낮은 언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7개의 언덕 중에 좀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넓고 평평한 그 언덕을 팔라티누스 언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먼저 형이기도 하고 팔라티누스 언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팔라티누스 언덕 밑부분에 밑에 또 언덕이 있었는데, 팔라티누스 언덕 밑에 있는 언덕을 아벤티누스 언덕이라고 했었는데, 그 아벤티누스 언덕에 로물루스의 동생이었던 레무스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 알바론가를 무찌르고 나서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이 둘에게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곧 대립을 하게 되고, 레무스가 자꾸 로물루스의 영역을 넘는다는 그런 구실을 가지고 로물루스가 레무스에게 쳐들어가서 레무스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권력 다툼은 종료가 되고 단 하나의 태양, 결국 로물루스가 유일한 왕으로서 이 로마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 건국 당시에 로물루스의 나이는 약관의 나이도 미치지 못한 18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자, 그러면 로마 왕정 시기의 어떤 국정 운영의 체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왕정 시기에는 크게 3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3가지의 기둥은 3가지의 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왕 그리고 원로원, 세 번째가 민회입니다. 로마 왕정 시기의 로마의 어떤 전반적인 국정 운영은 이 대표적인 세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왕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로마의 왕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세습제 왕과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데 바로 로마의 왕 같은 경우는 민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이었습니다. 사실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민주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민회에서 선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한다는 뜻인데 어찌됐든 아시아의 어떤 세습제 왕 같은 경우는 물론 신하들이 동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로마 시기의 로마 왕정 같은 경우는 민회에서 선출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출직 총리 이런 느낌이고 역시나 로마 왕정에서 왕도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종신직 총리제 이런 느낌을 약간 갖게 되는 그래서 아시아의 세습제 왕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왕도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제의라든지 군사, 정치 이런 부분에서 모두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권력의 정점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신 총리직과 같은 왕이긴 하지만 역시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사실 로마의 원로는 굉장히 유명하죠. 공화정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나중에도 끝까지 원로원은 존속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의 원로원 같은 경우는 초기 로물루스가 건국했던 로마 왕정 시기에는 총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원로원의 의석수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하여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원로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당시에 유력자들의 어르신들이 주로 선별이 되어가지고 뽑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귀족과도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소수 엘리트 집단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에게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민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닌 그런 어떤 유력자들이나 귀족들이 선택되어서 참가가 되는 그런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나중에도 보면 입체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왕의 어떤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소수 엘리트 집단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 집단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 입안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민회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차차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관은 바로 민회입니다. 자, 이 민회 역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민회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통칭해서 로마 민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민회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하고 물론 귀족으로 대표되는 원로원이기 때문에 로마의 민회 같은 경우는 로마의 평민,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평민으로 좀 대표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민회 같은 경우도 역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왕이나 원로원에서 조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게 되면 이 정책 입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역할을 민회가 갖고 있었고 또한 그런 왕이라든지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의 관료들 이런 것들을 선출하는 역할도 민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민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로마의 왕도 선출하고 정부의 관료들도 선출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책을 입안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로마의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과 또 외교에서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승인은 민회의 의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민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어떤 민회의 권한이 강하게 부여됨으로써 이 세 가지의 기관 역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통해서 정치가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체계를 개편했던 로마의 1대 왕 로물루스는 그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개편에 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물루스가 데려왔던 라틴족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인구 구조의 불안정성은 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민족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알바론가가 원래 라틴족의 원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로물루스와 레무루스가 알바론가를 무찌르고 그 왕을 다시 세워주고 본인들은 여유 있게 무슨 로마에 와서 로마를 건설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화에서는 로물루스를 신성시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알바론과 이런 라틴족의 주류에서 밀려난 민족들이 옆에 있는 로마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약간 당시 로물루스의 라틴족인 로마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성과의 혼인이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인근의 부족들에게 우리가 당신네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싶다, 혼인을 허락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과 간청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역시나 아무 힘도 없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에게 자신들의 여인들을 내어 놓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런 로물루스의 간청을 거절하게 되고 할 수 없이 로물루스는 굉장히 재밌는 또 계책을 짜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인근 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가 당시에 종교 축제를 열게 되고 이 축제를 주관하면서 로마 인근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인 사비니족이라는 이 민족이 있었는데 이 사비니족을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종교 축제를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비니족들이 그러면은 뭐 호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로마인,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축제를 즐겨보자 이렇게 해서 무방비 상태로 로마에 찾아와서 같이 축제를 즐기게 되는데 이 틈을 타서 로물루스가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기습적으로 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니족은 사실 기습을 받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축제 시기였기 때문에 놀랐겠죠. 그래서 일단은 얼떨떨하게 로마인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여인들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런 여인들을 강탈해서 일단은 재빠르게 로마의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고 사비니족들은 놀랬지만 다시 가슴을 쓸어 내리고 그 다음에 전열을 재정비해서 자신들의 여인을 되찾아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로마에게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로마인의 입장에서도 자신들 자손이 살아남아야 나라가 살아남는 것인데 여인들이 없으면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사수해야 했기 때문에 사비니족과 치열한 전투를 여러 번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사비니족이 이 전투를 멈추게 한 가장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비니족의 여인들입니다. 자, 지속되는 전투 속에서 이 사비니족의 여인들이 오히려 계속 전투를 지속하고 있는 이 본인들의 원래 민족이었던 사비니족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투를 제발 그만해 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비니족 여인들이 간청을 하니까 사비니족 역시도 더 이상 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데려올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뭐 사실 자기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투를 멈추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화평을 드디어 맺게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로마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본인들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식 아내로서 정말 성실하고 견실하게 그들을 아내와 부인으로서 대해준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비니족의 여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좀 감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좀 재밌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비니족과 로마인들이 화평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계기로 로물루스는 사비니족에게 합병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투가 계속 지속될수록 사비니족이 좀 밀리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비니족 역시 본인들도 손해는 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이 합병에 응하게 되는데 여기서 로마인들의 가장 큰 강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로마인의 개방성, 로마인의 관용성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강점인데요. 사실 분명히 전투에서 로마인들이 우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사비니족이 분명히 뭐 합병에 응했다고는 하지만 로마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의 특징을 감안하면 사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고대 사회는 막 이기면 다 죽여버리고 막 다 노예로 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고대 사회는 좀 더 적나라하고 잔인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로마는 사비니족과 합병을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사비니족이 이민족이었지만 전혀 거리끼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주고 또 사비니족도 유력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유력자들에게도 로마의 가장 중요했던 그 귀족 정치의 핵심인 원로원의 의석을 사비니족의 유력자들에게도 똑같이 제공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인들의 관용성, 로마인들의 개방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 당시에 인구 구조가 불안정했고 또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그런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득과 득실을 계산을 해서 고려했던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로마인들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가 정말 대제국으로, 정말 초유의 천년의 제국으로, 강대국으로 팍스 로마나로 불릴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영웅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자들조차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 방식만큼 로마의 강대화에 이바지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신들만의 관용성 이런 방식으로 로마는 사비니족과 합병을 하게 되고, 사실 사비니 왕도 그래서 당시에 로물루스와 함께 두 명의 왕체제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사비니족의 왕이 얼마 뒤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로마는 로물루스 1인의 왕체제로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계속해서 전투를 지속하고 여러 부족들을 또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인의 특유의 개방성 방식을 계속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또 흡수를 하고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 민족들을 또 동등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로마인의 관용성을 적용해서 민족을 흡수하거나 합병을 하게 돼서 영토를 늘리고 또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런 기조를 계속 지속하게 돼서 로마가 차근차근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 로물루스의 왕은 정확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실 전투에 어느 정도 능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군대 조직도 개편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백인대 역시도 로물루스가 창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라 하는 것은 백인 단위로 이루어진 조직, 로마 군대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죠. 로마 군의 등뼈라고도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 백인대는 추후 로마 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 역시 로물루스가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물루스 재위 39년 만에 벼락과 함께 로물루스 왕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신화는 끝을 내게 되는데요. 사실 뭐 로물루스가 굉장히 젊은 시기에 왕이 되었고 39년, 치세 39년 만에 사실 사라졌다는 것은 좀 이르게 사라진 감이 있는데 아마도 뭐 병사들에게 암살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로마의 일대 왕이었던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는 이렇게 극적으로 사라졌다고 신화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물루스는 라틴족이었고 당시에 그 편입된 사비니족 기억나시죠? 어떤 여인들을 데려옴으로써 로마인의 관용성을 보여주면서 합쳐졌던 그 사비니족. 사비니족도 원래 라틴족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로물루스의 왕이 사라지고 나자 라틴족과 사비니족 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렇게 1인자와 내지는 2인자 이런 둘이 막 대결을 할 때 어떤 세력들이 보통 이득을 보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제3자입니다. 전국이 불안정 하고 어떤 라틴족과 사비니족이 막 대립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제3자가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대왕 누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현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혼란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라틴족과 사비니족이 로마 내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비니족이 바깥에 있다가 편입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 내에 있는 사비니족 말고 또 인근에도 다른 또 사비니족들이 있는데 그 사비니족들을 로마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느냐? 인근에 있는 그 사비니족에는 현자라고 알려진 누마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누마를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직접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누마는 40세로 사실 꽤 나이가 있는 그런 중년의 나이였고 사실 이 누마도 로마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편입된 사비니족의 당시 왕이 타티우스였거든요. 그 타티우스라는 왕이 딸과 결혼했던 나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타티우스라는 왕이 당시 로마로 편입돼서 로물루스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잠깐 지내게 됐지만 그 타티우스 왕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누마라는 그 사람은 타티우스 왕이 죽고 나자 별로 정치에 욕심을 주지 않고 인근에 사비니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으로 떠나게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3자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조용한 현자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이 바로 누마 폼필리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조용한 누마 폼필리우스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인들의 삼고초려 끝에 결국은 못 이긴 척 왕의 추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로 돌아오게 된 그 누마 왕은 만장일치로 역시 왕에 추대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라는 그런 왕정이 세습제가 아니라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마가 분명히 사비니족의 왕이었던 타티우스의 딸과 결혼했던 사이이긴 하지만 사실 로마의 어떤 정계로부터는 굉장히 멀어져 있던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벗어나서 사실 조용히 별 욕심 없이 살고 있던 그 인물이었는데 로마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사실 왕으로 추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왕으로 추대를 했을 때도 결국은 그 로마 왕정은 민회를 거쳐서 의결
의결을 해서 투표를 하고 선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로마 왕이 선출이 가능했던 선출직 왕이었기 때문에 종신 대통령이라든지 종신 총리와 비슷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대왕 누마가 이런 선출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로마 왕정의 또 하나의 어떤 특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바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 부분도 굉장히 로마 왕정에서는 고대 사회의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달리 특이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왕과 종교가 굉장히 일치하거나 섞여 있는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왕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시가 되고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왕이 정말 신과 비슷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왕이 신의 어떤 대리자라든지 매개자 이런 역할을 받아야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막 오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경우는 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존재였었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왕 같은 경우는 신의 중간자적 매개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상당히 분리가 잘 돼 있었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대왕 누마 역시도 이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작업을 굉장히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엮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로마의 왕을 볼 때 굉장히 우러러 보거나 아주 신성시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민주적인 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출도 하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누마 폼필리우스가 로마의 2대 왕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만장일치로 추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방인이지만 왕으로 추대했던 2대 왕 누마 폼필리우스, 이제 업적을 살펴봐야겠죠. 자, 이 2대왕 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현자였습니다. 역시나 조용한 현자답게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누마는 자신이 정확하게 왜 왕으로 추대가 됐고 이 시기에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는 굉장히 건국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로물루스가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 상황에서 라틴족과 사비인족끼리 서로 알력 다툼이 분명히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3자로 왕으로 추대됐던 누마는 혼란스러움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심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국 아직 거친 원석에 불과했던 이 로마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해서 건전성을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마가 어떠한 것들을 시행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누마는 원래 로물루스가 왕 재위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300명의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이 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사실 로물루스가 왕의 친위대 300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친위대라는 것 자체가 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위대를 늘 거느리고 다니면 로물루스 같은 경우는 라틴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반대 급부인 사비니족 같은 경우에는 친위대만 보더라도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마는 현명하게 신변의 위협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위대를 과감하게 해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사비니족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이 누마의 온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비니족 같은 경우도 좀 더 위협을 덜 느끼게 될 것이고 이런 갈등을 좀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누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쟁의 신이 야누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야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전쟁의 신 야누스의 문을 만듭니다. 이 야누스의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야누스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로마가 한창 전쟁 중이라는 것을 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대왕 누마의 치세 속에서는 이 야누스의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건국 초기에 로물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영토 확장과 인구 부양에는 성공을 했지만 굉장히 로마란 나라가 지쳤던 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누마는 야누스의 문을 열지 않고 내실을 계속 꾀함으로써 지쳐있던 건국 초기의 로마를 좀 더 휴식도 주고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누마는 야누스의 문이 닫혀있는 안정적인 시기에 로마의 주 산업이었던 농업과 목축업의 지능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전투에 필요했던 이런 상태를 원래 본업인 농업과 목축업에 집중함으로써 식량 생산도 늘리게 되고 로마라는 나라에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마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들을 직업별, 직능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족과 사비니족, 민족 간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사실 로마는 나중에도 계속 나오게 되지만 결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그것은 관용성과 개방성이라고 했었죠. 현재 어떤 미국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로마 역시 당시에 다민족 국가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능했던 그런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좀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던 나라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다민족 국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족 간의 갈등이 분명히 생기기 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누마는 다양한 민족이 민족 간에 서로 배타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해서 직업별로 시민들을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민족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직군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은 민족들은 섞이게 되고 직업별로 같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직업별로 뭉치게 되면 어떤 것이 좋냐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도 뭐 여의도에 금융권들이 모여 있고 병원들이 모여 있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같은 업종들이 모여 있을 때 분명히 시너지가 나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누마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 간의 갈등은 좀 더 최소화하게 되고 또 직업별 간의 능률은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마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달력을 제정해서 이런 달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설정하게 되면 훨씬 더 규칙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관리하고 스케줄을 짜듯이 이렇게 음력으로 달력을 제정했다는 의미는 시간을 어느 정도 규격화시킴으로써 또 일의 능률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 뭐 공휴일 이런 것들도 정비하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마는 건국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그런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건국 초기에 혼란스러움을 수습하고 내실을 다지고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누마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누마의 업적이 있습니다. 누마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것은 바로 종교의 개혁 및 정비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종교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또 수많은 전쟁도 치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대결 구도라든지 그건 정말 아주 옛날부터 지속되어 오던 부분이죠. 뭐 카톨릭과 개신교의 대결도 있었고 또 이슬람교마저도 이슬람교 내 수니파와 시아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게 되고 서로 싸우고 뭐 전쟁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종교는 민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유발하기 쉬운 부분이고 아주 예민하고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누마는 이런 종교의 예민성과 어떤 어려움을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 당시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각자 민족이 믿는 종교들도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마는 이런 다민족들이 종교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각 민족마다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는 다행히 원래 기본적인 체제가 다신교 종교 체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다신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테네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로마는 그거랑 비슷하게 따와서 주피터, 마르스, 비너스 이런 약간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는 신들이 있었죠. 로마는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체로서 인간과 유사한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던 다신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마는 이렇게 다양한 신들에게 각각의 계급과 서열을 정리해 주어요. 그래서 다신교지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급과 서열을 정리함으로써 로마의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이런 신들을 서열과 계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리를 해가지고 공경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전보다는 종교 때문에 쓸데없이 갈등이 생길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한 일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정리하고 민족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신들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이런 신들을 공경하게 가르침으로써 다민족 국가인 로마에게 각자의 민족의 화합을 꾀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교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왕이 신과 동일시되거나 매개자가 되거나 아니면 종교가 유착되어서 종교랑 정치가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종교와 관련된 신관들도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를 축적하고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썩기가 굉장히 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마는 이런 신관제도 역시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 신관이 결국 행정직 공무원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다른 고대 사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습되거나 아니면 종신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누마는 그냥 행정직 공무원처럼 신관을 신의 소리를 내가 들었나이다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신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뭐 종교 제의를 옆에서 뭐 주관하고 계획하고 입안서를 내고 보고서를 뭐 작성하고 이런 느낌의 행정직 공무원 스타일로 신관 제도를 정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관이 결국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행정직 공무원도 또한 결국 선출되는 직업이었고 임기가 지나면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그렇게 딱히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옛날 뭐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신관이 되면 내가 신의 소리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뭐 헌금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정교 분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좀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카톨릭 로마 교황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 정말 강력한 가장 큰 권력자는 교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종교는 인간 사이에서 떼어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마는 이것을 굉장히 현명하게 정교 분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신들의 종교를 수호신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긴 했었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을 종교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치와 종교가 고대 사회에서 유착되기 쉬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한 종교로 인해서 쓸데없는 갈등이라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최소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인해서 광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마는 그 역사를 살펴봐도 종교로 인해서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종교 때문에 나중에 내분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로마 제정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중세에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 교황까지도 선출이 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초기 로마의 제정이 중반 이후로 진행되기 전까지의 로마의 모습을 보면 다신교적인 면을 갖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마가 종교를 잘 정비하고 종교에 대한 가치관을 잘 확립한 덕분에 로마는 종교에 의지를 하지 않게 되는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는 어떤 것에 의지를 하게 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법의 민족이었던 로마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세 민족이 있습니다. 세 민족의 행동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의 행동의 원칙을 철학에 기초했던 그리스인, 그리고 종교에 의지했던 유대인, 마지막으로 법률에 의지했던 로마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행동 원칙으로 인해서 이 세 민족의 흥망성쇠 역시도 이 행동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원칙과 기조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흥망성쇠를 살펴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의 건국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행정제도와 종교제도를 잘 개혁하고 정비했던 이대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치세 43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누마는 숲속에 들어가서 님프와 대화를 한다. 님프는 숲속의 요정이죠. 마지막에도 역시 이런 님프와 대화를 하다가 님프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마는 굉장히 조용하고 현명했고 또 숲속에 가서 혼자 고뇌를 하고서 정책이나
이반을 들고 나왔던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국 초기 불안정한 시기였고 또 제3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기반도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사실 암살당하기도 굉장히 쉽고 언제 왕위에서 끌어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정말 이대왕 누마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마가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방인의 입장이었고 제3자의 위치였잖아요. 이런 제3자의 위치에서 정말 냉철한 현실 감각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인성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로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행운이 아니었나.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왕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대왕 누마가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왕 누마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